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BT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모의고사 그 관련된 내용, 그 CBT의 그 기출 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건 문제 22년도 1회 분 관련된 내용에서 어, 제2과목 자동차 셰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셰시 정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번 속도비가 0.4이고 토크비가 2인 토크 컨버터에서 펌프가 4000 rpm으로 회전할 때 토크 컨버터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토크의 그 속도비 토크 컨버터에 있어서의 그 속도비는 그 펌프의 회전 속도, 펌프의 속도, 회전 속도, 그 회전 속도의 그 터빈의 그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그 토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프의 그 회전력 분해, 그 다음에 터빈의 회전력, 그 회전력에 이렇게 B로 우리가 그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크비는 그 회전력비라고도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크비는 회전력비. 그래서 이 속도비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레이쇼, 스피드 레이쇼, 그 다음에 여기 토크 레이쇼 이렇게 우리가 그 기호화를 했을 때 스피드 레이쇼 속도비를 가지고 계산한 요 값, 그 다음에 토크비 해서 이 토크 컨버터의 그 이피션시, 그 효율은 그 속도비에다가 그 다음에 토크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토크 컨버터의 그 효율을 곱해주게 되면 이러한 그 토크 컨버터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비하고 그 다음에 이 그 회전력비, 토크비 예, 곱으로 해서 컨버터 효율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컨버터의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속도비가 0.4고 0.4, 그 다음에 토크비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효율을 갖다가 구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곱으로 해서 여기 이제 100분의 100분이니까 이제 컨버터 효율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속도비에다가 토크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비가 0.4고 토크비가 2인 토크 컨버터에서 펌프가 4000rpm으로 회전할 때 토크 컨버터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해서 기본적으로 이 토크 컨버터에서 그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 토크비 마찬가지로 펌프의 그 회전력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해서 이런 식의 그 B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 속도와 이 그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 속도하고 이 토크를 갖다가 이 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출력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60초 만에 몇 번을 돌아가느냐, 그 엔진 레볼루션에다가 그다음에 토크라고 하는 토크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얻어내질 수 있는 건 출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그 속도하고 이 그 토크비의 관계를 가지고 컨버터의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가 5kg force per mm인 코일 스프링을 5cm 압축하는데 필요한 힘 kg force는 얼마냐 해서 스프링의 상수 이것은 이제 하중을 가지고 이제 그 하중을 가했을 때 그 스프링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센치당 가해지는 어떤 하중과 그 밀리미터 그 일단 스프링 정수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프링 그러니까 하중 누르는 하중과 그다음에 변형량 하중에 대한 변형량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프링 상수, 스프링 정수, 스프링 정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갖다가 가했을 때 변형되는 양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K 값으로 하게 되면 하중을 갖다가 이제 W 그 다음에 A 변형량을 갖다가 A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힘 이걸 구할 때 스프링 정수가 5kg force per millimeter 이럴 때 그 코일 스프링을 5cm 그러니까 이걸 50mm 이건 얼마인가를 갖다 따질 때 5kg force에다가 밀리미터 곱하기 이게 50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지워지고 그래서 250 kg force가 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프링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되는 변형량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스프링 정수 또는 스프링 상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관련 하이트 센서. 그러니까 현가장치에서 이제 현가장치라고 하는 것은 노면으로부터의 진동과 충격 이런 것들을 차체로부터 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들어오는 차체 진동과 그 충격을 그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장치가 우리가 현가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가장치 관련해서 하이트 센서, 높낮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시 일반적으로 점검 및 조치해야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여기 하이트 센서 이상시에 점검 및 조치 내용에 여기 주석을 한번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이트 센서 계통에서 단선 또는 쇼트를 확인한다.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이 끊어지는 거, 쇼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쇼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이트 센서의 이상시 점검 및 조치 사항에서 단선 또는 쇼트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전원의 회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 ECU 그러니까 현가장치의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ECU의 하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원의 그 전원의 그 어떤 그 연결의 그 총체를 우리가 하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의 ECU 쪽으로 들어가는 인풋 아웃풋 되는
전선의 그러한 그 하나의 전선의 그 결합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합체 이런 것 하니스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정을 한다 해서 여기에 보시면 센서 전원의 회로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ESC, ECU 하니스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 센서 계통에서 단선 또는 슈트를 확인한다 해서 여기 틀린 것은 이제 계기판의 스피드 미터 이동을 확인한다 하는 거하고는 현가장치 관련 하이트 센서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현가장치에서 이제 텔레스코핑형 쇼크 옵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 텔레스코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원 접이식 망원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줌업을 하고 이제 줌인을 할 때 그러니까 망원경식의 어떤 그 쇼크 옵서버 그러니까 스프링의 움직임과 옵서버의 쇼크 옵서버의 그 관계를 갖다가 나타낼 때 스프링의 팽창과 수축 그럴 때 있어서의 쇼크 옵서버의 그 움직임 스프링 상수로부터 스프링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상쇄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텔레스코프형 쇼크 옵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비교적 가늘고 긴 실린더로 조합이 돼 있는 것이 이제 텔레스코프형 쇼크 옵서버가 되겠습니다. 가늘고 긴 실린더로 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접이식 망원경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체와 연결되는 피스톤과 차축에 연결되는 이제 실린더로 구분되어 있다. 밸브가 피스톤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단동식, 그 다음에 밸브가 피스톤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복동식이 있다. 진동을 흡수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해서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동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내부에 실린더와 피스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짧고 굵은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긴 실린더로 조합이 되어 있다 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짧고 굵은 형태가 아니고 가늘고 긴 실린더로 조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식 현가 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 스프링 밑에 스프링 및 질량이 작기 때문에 승차감이 향상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에 그 관련된 여기 스프링의 그 아래 질량과 스프링의 윗 질량 이렇게 차량을 갖다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식의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스프링의 중심으로 스프링의 윗 질량과 스프링의 아래 질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여기 스프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그 아래 부분 스프링 및 질량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질량 스프링의 그 하부에 있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승차감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단차가 있는 도로 조건에서도 차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다. 이러한 독립 현가 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고요. 스프링 정수가 적어서 스프링 정수가 적은 그러니까 스프링 정수 그러니까 하중에 그 변형량이 그 스프링 상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분모가 변형량과 이제 하중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가해지는 그 하중이 일정할 때 변형량이 크다라고 하면 일단 스프링 정수가 이제 그러니까 스프링 정수와 변형량과의 관계를 갖다가 따질 때 하중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제 변형량이 작게 되면
스프링 정수가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량이 커지게 되면 스프링 상수가 이제 작은 값이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스프링 정수가 적은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스프링 정수가 적은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휠 얼라이먼트 변화에 자유도를 가할 수가 있어서 조정 안정성이 우수하다. 작은 진동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향상이 되고요. 좌우륜, 좌측과 우측에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없기 때문에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설치 위치를 낮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 현가 장치는 일체식이 아닌 별도의 그 현가 장치를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설치 위치를 낮게 할 수가 있고, 차고를 낮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 스프링 아래 하중이 커서 승차감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그 스프링 밑질량이 작기 때문에 승차감이 향상이 된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26번, 조향 기어의 조건 중에 바퀴를 움직이면 조향 핸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각부의 마멜이 적고 보건성은 좋으나 조향 핸들을 놓치기 쉬운 놓치기 쉬운 조건 방식은 해서, 이 가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티어링 휠 쪽에서 바퀴 쪽하고의 그 연결 상태가 이제 서로 상호 이제 그 연결이 되는 전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비가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향기어의 조건을 보게 되면 가역식, 그 다음에 비가역식, 그 다음에 반가역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황이 그 스티어링 휠 쪽으로 핸들 조작을 할 때 있어서 전달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핸들 조작에 의해서 앞바퀴를 회전시킬 수가 있고 바퀴의 조작에 의해서 조향 휠을 회전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바퀴와 조향 휠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각부의 마멜이 적고 보건성은 좋으나 주행 중에 조향 휠을 놓칠 단점이 좀 있는 것이 조금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식, 조향 핸들의 조작에 의해서만 앞바퀴를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향 핸들에 의해서 바퀴 쪽으로만 전달이 되고 바퀴 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험한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 조향위를 놓치는 일이 없는 장점이 있고, 반가역식은 가역식과 비가역식의 중간 성질을 갖는 이러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어떠한 조건이 그 부여가 될 때 바퀴의 조작력이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그래서 가역식과 비가역식, 반가역식이 있는데 요거에 바퀴를 움직이면 조향 핸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것이 이제 가역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조향 핸들 펌프 조립과 수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이제 파워 조향 핸들 펌프 조립과 수리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일 펌프 브라켓에 오일 펌프를 장착을 하고 흡입 호스를 규정 토크로 장착, 그 다음에 호스의 도장면이 오일 펌프를 향하도록 조정, V벨트를 장착한 후에 장력을 조정, 오일 펌프에 압력 호스를 연결하고 오일 레저버에 리턴 호스를 연결하고 호스가 간섭되거나 뒤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자동 변속기 오토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자동 변속기 오일을 주입하고 공기 빼기 작업, 그 다음에 오일 펌프 압력을 점검하고 규정 토크로 각 부품을 장착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조립과 그 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 내용에 대한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스냅링과 내칭 및 외치 오링을 장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관련 자기 진단기 초기값 설정에서 재원 입력 및 차종 분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 재원 입력 및 차종 분류 선택 내용을 보게 되면 차량 제조사를 선택을 하고요. 정식 지정 명칭으로 차종을 선택을 하고 해당 세부 모델을 종류에서 선택을 하는 이러한 분류 선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종 분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기 진단기 본체와 케이블을 결합을 한다. 제조사 선택, 세부 모델 선택, 정식 지정 명칭 차종 선택. 그 다음에 29번 자동 변속 장치의 조정 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원동기를 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로 틀린 것은 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해서 자동 변속 장치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P, R, N, D 파킹단 그 다음에 그 리버스 N단 그 다음에 D단 그 다음에 이제 뭐 L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조정 레버 관련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킹, 그 다음에 리버스, 그 다음에 뉴트럴, 드라이브, 그 다음에 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니비터 스위치가 있는 것은 일단 파킹 단과 그 뉴트럴 단에서만 시동이 가능성이 있게끔 이니비터 스위치. 그래서 이러한 그 파킹 단, 그 다음에 여기 리버스, 그 다음에 그 뉴트럴, 중립.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걸 갖다 이제 주차 모드 다시 한번 적으면 여기 주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진, 그 다음에 여기 중립, 그 다음에 여기 운전 모드, 그 저속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주차 상태하고 이 중립 상태 뭐 여기에서만 시동이 가능하게끔 이니비터 스위치를 우리가 가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단이 됐다든가 로우 단, 그 다음에 그 리버스 단 이런 쪽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니비터 스위치의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원동기를 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로 틀린 것은 해서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조정 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원동기를 엔진을 시동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로 틀린 것은 해서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수동으로 주차 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에 변속기가 자동으로 주차 위치로 이제 변환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위치에 맞게끔 돼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 전진 또는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로 맞겠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러한 그 수동으로 주차 위치를 변하는 구조, 이런 것은 우리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주행 중에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 주행 중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 이걸 잠깐 보시게 되면 뒤 차축이 차량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일하다. 휠 얼라이먼트의 조정이 불량하고 한쪽 휠 실린더의 작동이 불량하고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의 조정이 불량하고요. 한쪽 코일 스프링의 마모가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다.
그다음에 한쪽 쇼업섭의 작동이 불량하고 한쪽 타이어 편마모가 될 때, 그래서 양쪽 균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밸런스가 균형이 안 잡힐 경우에 조향 핸들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 조정이 불량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좌우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형하고 한쪽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을 경우 조향 핸들이 쏠리는 원인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쏠리는 원인과는 관계없는 것은 동력 조향 장치의 오일 펌프 불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형, 그러니까 망원경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텔레스코프형 쇼크 옵서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 피스톤에는 오일이 통과하는 오리피스, 작은 구멍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오리피스 및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는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오일의 저항에 의해서 차체에 충격을 주지 않아서 평탄하지 못한 도로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요. 복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압축될 때 모든 밸브를 통과하는 오일 저항에 의해서 감쇄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복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압축될 때 모두 밸브를 통과하는 두 개가 이제 복동식이니까 두 개가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니까, 스프링이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압축될 때 모두 밸브를 통과하는 오일의 저항에 의해서 감쇄 작용을 하고요. 피스톤의 상하 실린더에는 오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동식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 팽창될 때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오일의 저항에 의해서 차체에 충격을 주지 않아서 평탄하지 못한 도로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단동식은 스프링이 압축될 때, 여기 아니고 이제 이게 팽창될 때 저항이 걸려서 차체에 충격을 주지 않아 평탄하지 못한 도로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평가 장치,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 기능 중에 엑스트라 하이 선택 시에 작동하지 않는 장치는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텝 모터는 각각의 쇼크 옵서버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주행 중에 쇼크 옵서버의 감쇄력을 변화시켜야 할 조건이 되면 컴퓨터는 스텝 모터를 회전시키고, 그러니까 쇼크 옵서버의 감쇄력을 변화시킬 조건이 되면 컴퓨터는 스텝 모터를 회전을 시키고, 스텝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스텝 모터와 연결된 컨트롤 로드가 회전하면서 쇼크 옵서버 내부의 오일 회로가 크게 변화되어 감쇄력이 가변이 된다. 감쇄력을 변화할 수 있게끔 한다. 엑스트라 하이는 자동차의 높이를 조절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모터 요거하고는 이제 그 감쇄력을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스텝 모터가 이제 그 연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쇄력 조절 그 스텝 모터는 여기에 엑스트라 하이 선택 시에는 작동하지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이거는 차체 자세죠. 이러한 그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이러한 내용의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다운힐 브레이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다운힐 브레이크 컨트롤, 경사가 심한 곳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정한 속도 8kph 이하로 감속 제어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오토 크루즈 다운힐 컨트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 컨트롤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급제동 경보 기능, 이래서 이제 이건 이머전시 스탑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에 의한 급제동 발생 시에 제동등 또는 비상등을 전멸해서 후방 차량의 위험을 경보하는 급제동 경보 기능, 이러한 그
차체 자세 제어 관련돼 가지고는 이러한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그러니까 경사로 밑으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정한 속도 8kph 이하로 감속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그러한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과, 그 다음에 급제동 시에는 그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서 급조등이 발생이 되면 제동등을 킨다든가, 그 다음에 비상등을 갖다가 전면에서 후방 차량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급제동 경보 기능.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이거는 이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경사가 심한 언덕에서 정차하고 난 다음에 출발할 때 차량이 뒤로 밀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동력 보조 기능. 이건 이제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제동에 추가적인 압력을 인가해서 제동 거리를 단축을 시켜서 차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제동력 보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체 자세 제어의 부가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서 경사로 저속 주행 가능, 그 다음에 급제동 경보 기능, 그 다음에 그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그래서 이건 급가속에 대한 제어 기능. 요거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 유체 클러치의 스톨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 스톨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스톨 포인트란 펌프는 회전을 하는데, 일단 그 인풋이 되는 펌프는 회전을 하는데 터빈이 회전하지 않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스톨 포인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속도비가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펌프는 돌아가는데, 인풋은 돌아가는데 아웃풋이 돌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속도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펌프의 그 회전 속도 분의 터빈의 회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터빈의 회전 속도가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속도비가 제로인 점, 이런 거를 우리가 스톨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토크는 토크 비율은 최대가 되지만 효율은 최소가 되는, 그래서 그 속도는 제로가 되지만, 속도비는 제로가 되지만 토크 비율은 맥시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스톨, 차량 스톨 시험을 하게 되면, 차량 스톨 시험, 차량에 대한 스톨 시험, 그 스톨 테스트를 할 때 그 브레이크를 밟고요. 그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그 엑셀 페달, 그 엑셀 페달을 이제 맥시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엑셀 페달을 이제 100% 이제 밟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 차량에서 그 오토 차량을 가지고 스톨 테스트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량은 나가지를 않고요. 속도는 그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엑셀 페달은 밟게 되면 그 토크는 최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량에 있어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 페달을 완전하게 풀로 밟은 상태에서 토크는 이제 최대로 나오는데, 일단 그 속도비 자체가 펌프의 회전 속도, 토크 컨버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 그 펌프의 회전 속도분의 터빈의 회전 속도, 터빈의 회전 속도는 이게 제로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니까 이제 속도비가 제로가 되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엑셀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엔진은 이제 맥시멈으로 운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토크는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는 물려 있는 상태에서 기아는 연결된 상태에서 드라이브단에 놓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그 엑셀 페달을 밟는데, 일단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엔진 스톨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톨 포인트에서 이제 토크비가 최대가 되고요. 토크비가 이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속도비가 이제 제로, 그 다음에 펌프는 회전을 하나 터빈이 회전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스톨 포인트에서는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잠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 토크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체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그 토크비 자체가 1로 되지만, 이러한 그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토크비가 이렇게 속도비가 제로일 때 토크비가 맥시멈을 갖는, 그래서 여기 토크비가 이제 그 1로 될 때 그때 속도비는 약 한 0.85 정도, 83 정도 이렇게 위치될 때 커플링 범위가 이제 나타나는 클러치점이 이제 될 때 이렇게 돼서 효율 자체가 이러한 그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속도비 제로일 때는 효율이 제로가 되고요. 속도비가 0.78 이런 정도에서 이제 효율이 최고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클러치는 기본적으로 유체 클러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직선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4번에 보시게 되면 스톨 포인트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속도비가 약 한 0.8 부근에서 최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자세 제어 중에 엔티스쿼드 제어의 주요 입력 신호는 해서 여기에 급출발 또는 급가속할 때 차체의 앞이 들리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앞이 이렇게 들리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앞이 들리는, 출발을 할 때 그러한 현상을 이제 그 막아주기 위해서 스쿼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엔티 스쿼드 제어의 주요 입력 신호 여건 관련해 가지고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하고 이제 차속 센서가 되겠습니다. 엔티 스쿼드 컨트롤은 급출발 또는 급가속할 때 차량이 이제 그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차량의 어떤 중심선을 가지고 이게 차체의 어떤 중심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급하게 이제 차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할 때 약간 앞이 들리는 이러한 현상.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앞이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러니까 가속을 했다라고 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스로틀을 얼마만큼 밟았는지, 그 다음에 차속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 차속 속도를 갖다가 지금 내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걸 할 때 앞에 차체의 앞쪽이 들리는 현상. 그래서
뒤쪽이 앞쪽이 들리고 이제 뒤쪽이 낮아지는 그 노즈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코가 이제 들리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작동은 컴퓨터가 스로틀 위치 센서에 신호하고 초기에 주행 속도를 검출해서 급출발이나 급가속 상태로 판단하면 노즈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쇼크옵스바의 감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에서 댐퍼 클러치 솔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댐퍼 클러치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토크 컨버터가 작동이 될 때 펌프의 임펠러와 그 다음에 그 터빈의 임펠러 이런 것들이 이제 펌프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터빈이 돌아서 일단 동력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전달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펌프의 그 회전 그러니까 플라이 휠 쪽의 그 회전과 그 다음에 변속기 쪽으로 나가는 그런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1대1로 매치가 시키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비 향상을 위해서 어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 매뉴얼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가 맞닿아 가지고 이제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댐퍼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서 1대1 클러치, 1대1 그 매치가 되는 1대1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것처럼 자동 변속기에서도 그러한 어떤 어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처럼 그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러치의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댐퍼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댐퍼 클러치 솔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이제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가독 페달 센서, 스위치, 그 다음에 유온 센서. 그래서 댐퍼 클러치 제어에 관련된 센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온 센서, 그 오토 트랜스미션의 그 온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웜업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차량 상태에서 어떠한 그 효율을 갖다가 저해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운전 조건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때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유온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그 펄스 제너레이터의 펄스 점화 펄스, 엔진 회전수의 신호, 에어컨 릴레이, 가속 페달 스위치. 그래서 엔진 상태와 변속기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해서 댐퍼 클러치 영역을 이렇게 댐퍼 클러치 영역이 이제 스로틀의 밸브의 열림량,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에 따른 스로틀 밸브 열림량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 한 1300 RPM 이상에서 스로틀 궤도는 한 10% 이상, 그 다음에 그 40% 이런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0% 그 다음에 100%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댐퍼 클러치 영역이라고 보면 자동 변속기에서도 수동 변속기처럼 클러치를 1대1로 매치가 돼서 동력의 손실, 전달 손실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댐퍼 클러치 작동 영역을 우리가 구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터 포지션 센서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형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패드에 작용하는 압착력은 3,500 뉴턴이고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 미끄럼 마찰 계수는 0.4이다. 디스크의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은 해서 여기 이제 그 디스크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을 N이라고 할 때 그 F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 FU
FU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 디스크 반경,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 요거는 디스크에 작용하는 패드 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동력은 디스크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요 제동력은 여기서 디스크의 패드 수, 그 다음에 미끄럼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캘리퍼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 이렇게 이제 곱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제동력, 디스크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패드에 작용하는 압착력, 그러니까 부동형 캘리퍼 디스크, 요거에 해당되는 그 개수가 이제 2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0.4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요 제동력을 구할 때, 그러니까 그 압착력, 그러니까 압착력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제동력 또는 압착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동력을 구할 때 2 곱하기 0.4,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500, 패드에 작용하는 압착력이 3500. 그러니까 이러한 그 디스크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을 할 때 패드하고 미끄럼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캘리퍼에 작용하는 요 압력으로 그 디스크 브레이크에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패드 수는 2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압착력은 3500.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0.8 에다가 이제 14 해서 2800 뉴턴, 이렇게 해서 요거에 디스크 유효 반경에 작용하는 제동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 주행 패턴 제어에서 스로틀 밸브 궤도가 주행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증속 변속선을 지나 고속 기어로 변속되는 주행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그 자동 변속기 그 주행 패턴 제어, 스로틀 밸브 궤도가 주행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증속 변속을 지나 고속 기어로 변속되는 주행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시프트 업을 보게 되면 그 변속기의 변속점에서 저속 기어에서 고속으로 변속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시프트 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변속점에서 고속 기어에서 저속 기어로 변속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프트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킥다운은 이제 그 가속 페달을 갑작스럽게 이제 밟았을 때 일단 그 고속단에서 저속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걸 킥다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풋업은 뭐냐니까 일단 그
저속단에서 밟았던,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페달을 갖다가 그 가속된 그 페달, 그러니까 스로틀 궤도를 갖다가 놨을 때 일단 그 저속단에서 고속단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변속단이 1단에서 고속기어로 이제 변성이 되는, 저속단에서 이제 고속단으로 변속이 되는 주행 방식, 이게 리프트 풋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밟았던 리프트, 그러니까 리프트 풋업죠.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이제 떼는, 발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고, 킥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요. 그다음에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히스테리시스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정도에 있어서 올라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하고의 그 관계를 다시 이제 정립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되는 이러한 점이 좀 다르게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안전성, 그러니까 쉬프트 패턴을 갖다가 가져갈 때 있어서의 쉬프트 쇼크, 그 쉬프트 쇼크를 갖다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가 같아도 쉬프트 업과 쉬프트 다운 사이에 변속점에서 약 한 7에서 15km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 이것은 주행 중에 변속점 부근에서 번번이 변속되어서 주행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를 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1단에서 2단, 1단에서 2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에서 3단, 그 다음에 3단에서 4단 되는 그러한 내용 해서 일단 그 4단에서 3단, 그 다음에 3단에서 2단, 그 다음에 2단에서 1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프트 이게 업이고요. 요거는 시프트 다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랫부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다가 이렇게 그 스로틀 궤도를 밟게 되면 이것이 이제 킥다운이 되고요. 위에 부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그 리프트 풋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단에서 고단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리프트 풋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속단에서 있다가 발을 밟게 되면 저단으로 가는 킥다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쉬프트 업이고요. 그 다음에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쉬프트 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갈 때 하고 그 변속이 될 때,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갈 때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떠한 편차를 두는 것, 요거는 히스테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38번에 답은 리프트 풋업이 되겠습니다. 리프트 풋업. 그러니까 발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 고속기어로 변속되는 주행 방법, 이건 그 리프트 풋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의 유효 반경이 36cm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500rp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차량의 속도를 보면 이 차량의 속도 킬로미터 퍼 아워가 이렇게 차속이 되겠습니다. 이 차속은 이제 그 타이어에 여기 유효 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각단의 기압에다가 이제 그 종감속 기압이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의 회전수를 갖다가 이제 각단의 기압비와 종감속 기압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타이어의 그 RP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타이어에 이렇게 타이어의 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타이어의 유효 반경, 이때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인가 해서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6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타이어의 반경이 요 반경이 36cm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메타로 고치면 3.6 이게 이제 킬로미터니까 이걸 일단은 메타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효 반경이 그러니까 6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타이어 반경 0.36 그냥 메타가 되겠습니다. 메타. 그 다음에 그 60분의 요거 자체가 이제 그 타이어의 회전수가 되니까 500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0.36 메타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60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0.36 곱하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걸 일단은 계산을 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속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6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rn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타이어의 그 유효 반경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 차속이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0.36 메타 곱하기 500 나누기 이제 1000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67.824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아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메타 퍼 세크로 고치려면 67.824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여기 3600 1시간은 이제 3600 초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메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요게 18.84가 되겠습니다. 18.84 메타 퍼 세크.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차속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나타낼 때 각단의 기압이 그 엔진 회전수를 놓고요. 각단의 기압비를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퀴의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바퀴의 회전수. 이 바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 타이어의 반경이고요. 바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요게 이제 그 나타나는 길이가 요게 그 한 바퀴를 돌게 되면 2 파이 원주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요것이 이제 원주 한 바퀴 도는 거에 거리가 나옵니다. 한 바퀴의 거리가 나오게 되면 요 한 바퀴의 거리가 이제 2 파이 r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퀴의 회전수 요것은 이제 각단의 기압위에다가 각 종감속 기압이 요게 이제 타이어의 회전수가 되겠고요. 타이어의 회전수, 이 타이어의 회전수를 곱하기 이러한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거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거리가 나오면 거리를 갖다가 이제 시간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게 지금 60초가 있기 때문에 여기 NE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60초. 뭐 이러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들어가 있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리 이렇게 해서 2파이r에다가 NE를 하면 거리가 되겠고요. 거리에다가 여기 60초에 몇 번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데 이러한 속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만들 때 뭐 이러한 이게 1분이니까 여기에 1분에 해당되는 RPM이니까 레볼루션 퍼 미닛이니까 여기서 여기 1분은 60분의 1초 그러니까 60분의 1분 그러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래서 60분의 1 시간 해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원래 차속에 대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요걸 일단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값이 요게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요거를 지금 메타 퍼 세크로 고치려면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워를 1000m 그 다음에 3600초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이제 메타 퍼 세크로 되면 18.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어떠한 차속을 구하는 그러한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18.85, 18.84, 18.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 파형 점검 시에 가장 유용한 장비는 해서 여기는 이제 그 휠 스피드 센서 이거는 이제 그 파형을 측정을 하는 파형 점검할 때는 우리가 쓰는 오실로스코프 센서의 출력값을 파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